자, 계속해서 건축물의 화재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를 보시면 연소론하고 화재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발화가 되고, 이제 처음에 불이 붙게 되겠죠. 발화가 된 다음에 성장기를 거치겠죠. 이때를 보통 이제 우리가 초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성장기를 거쳐서 최성기에 이르렀다가 이제 감쇄기로 가는 게 일반적인 화재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목조 건축물이냐 또는 내화 건축물이냐,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 내화 건축물은 나무가 아니죠. 벽돌 건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기 쉽게 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은 불이 붙으면 어느 게 빨리 탈까요? 당연히 목조 건축물이 빨리 타겠죠. 내화 건축물은 좀 천천히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조 건축물은 온도가 어떻게 빨리 올라가죠. 높은 온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목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고온 단기형, 무슨 말입니까? 이 경우는 높은 온도를 가지고 빨리 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화 건축물은요, 저온 장기형.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낮은 온도로 오래 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많이 나오죠. 목조 건축물의 화재 성상과 내화 건축물의 화재 성상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도 보면 보통 내화 건축물은 이렇게 오랫동안 타는 거고요. 목조 건축물은 빨리 타고 이렇게 꺼지는 거죠. 그래서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의 화재 성상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이 건축물 화재에 대한 용어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래시오버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실내에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처음에 불이 붙은 상황을 초기라고 하는 거, 이게 불이 점점 커지는 걸 성장기라고 하죠. 그러다가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소비하면서, 이제 물론 당연히 안에는 산소 농도가 21%였는데 이 가연성 물질이 연소한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산소를 소비하면서 탄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이제 확산돼가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죠. 그로 인해서 실내 건축물 전체가 일시에 한 번에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는 플래시오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플래시오버는 언제 발생할까요? 자, 플래시오버에 이르고 나서 화재가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최성기로 찍는 거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최성기 직전인 성장기 때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고 나서 최성기로 가는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플래시오버는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성장기 때 발생하는 거고요. 성장기 때 플래시오버로 인해서 실내 건축물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 순발연소 또는 순간연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쇄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드래프트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산소 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꽃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역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이 다시 시작되는 현상, 그게 바로 백드래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화재가 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출입문을 열 때 출입문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바깥에 만약에 불이 와 있으면 뜨거울 테니까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확인을 하고 뜨겁지 않다면 문 열고 나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뜨겁다 그러면 문 절대 여시면 안 돼요. 뜨겁다 그러면 불꽃이 이제 백드래프트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재 하중이라는 거. 자, 도서관에서 불이 붙었을 때와 일반 주택에서 불이 붙었을 때는 어떤 경우가 탈 게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도서관입니다. 책이 많잖아요. 화재 하중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예상되는 최대 가연성 물질의 양,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거,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4500 곱하기 A라고 하는 것은 화재실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분의 시그마 GT라고 해서 가연성 물질의 양,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 하중에 관련된 공식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화재 하중을 비교하자면 뭐 백화점, 도서관 또는 일반 주택, 병원 이런 식으로 어떤 게 화재 하중이 더 높은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구조부에 대한 얘기가 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이루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내력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바닥, 보, 그리고 지붕틀 및 주계단, 이렇게 5가지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익기둥이나 어떤 작은 보, 차양 이런 것들은 건축물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 주요 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는 요 5가지니까 요 5가지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하시고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화 구조의 종류는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연화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조적조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석조, 돌로 만든 그런 조각물, 그런 걸 석조라고 하는데, 자, 건축물 내화 구조 종류 3가지가 있다고 뭐 있다 그랬죠?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석조 3가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화 구조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방화 구조. 방화구조 기준사항인데 이건 법에서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 2cm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면 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두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시멘트 모르타르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두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그리고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요 정도가 바로 건축물의 방화 구조 기준이 되는 거니까 좀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교재 넘어가시면 방화구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방화구획. 그래서 방화구획의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또는 불연재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면적 단위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층 단위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부분에서 층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층 이상 그런 층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내장재가 불연재료다 하면 그때는 5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좀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다만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면적 적용을 할 때 스프링클러, 제가 책에서는 SP라고 써놨는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 설비를 하는 것은 그 면적의 3배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 해라 그랬는데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그러면 3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벽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목조 건축물의 경우에 대한 건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벽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방화구획 부분의 구조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있는 내화 구조, 개구 부위 폭 및 높이는 2.5에서 2.5m 이하로 하고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피난할 때 인간들이 본능적인 피난 행동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몇 가지가 나왔냐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선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퇴피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광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추종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3가지가 주로 사람들이 피난할 때 나타낼 수 있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뭐죠? 이 귀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래서 불이 나면 보통 낯선 문보다는 이용하던 문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퇴피 본능. 자, 보세요. 자, 불 났는데 내가 불이 막 화세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피해서 가려고 한다. 반대 방향.
이쪽에서 불나면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퇴피 본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광 본능이라는 것은 빛광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빛이 있는 쪽으로, 가시거리가 아무래도 짧아지면 좀 잘 보이는 시야가 좀 확보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사람이 판단력이 잘 안 서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막 앞서서 나가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추종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종 본능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 뜻을 좀 제대로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정리해 두셔서 피난 행동, 본능적 피난 행동에는 바로 네 가지, 귀소 본능, 퇴피 본능, 지광 본능, 추종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패닉 상태와 군집 보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패닉 상태는 인간이 극도로 긴장이 돼서 돌출 행동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층 높이에서 만약에 불 났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뛰어내려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패닉 상태에서 오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군집보행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의 걸음보다 이게 군을 형성해서 무리를 지어서 걷는 경우의 보행속. 내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이 집단 자체가 움직임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유보행 속도가 0.5에서 2m/s 된다 그러면 군집보행 속도는 약 1m/s. 그러니까 느린 사람 보행자 기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나오죠. 피난대책 일반 원칙이에요. 피난대책을, 그럼 화재가 났을 때 피난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자, 피난은 기본적으로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간단명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간단명료해야 되고요.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피난대책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간단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시설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화재가 났을 때 뭘 설치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좀 더뎌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시설에 의해서 피난하는 것을 또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보조수단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난할 때는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 이게 뭡니까? 무슨 뭐 막 고민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피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났으면 그냥 빨리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원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방향, 최소한 두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게끔 합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통로가 여기서 불났어요. 근데 통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갖다 막히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두 방향으로다가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난 통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불연화, 타지 않는 물질, 불연화를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뭐 불연화를 했는데 자물쇠를 잠궈놔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0층에서 불 났는데 올라가다 옥상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이 잠겨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궈두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난 경로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한정해서 피난 존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정전 시에도 명백하게 피난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유도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피난로에는 정전이 됐을 때도 명백하게 피난 방향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 대책은요, 기본적으로 풀프루프,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풀프루프 원칙과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프루프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요. 바보, 프루프, 증명. 바보라도 틀리지 않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도 피난을 시켜보니까 피난이 되는 게 확인이 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라도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상사태 대비책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의 심리 상태는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뭘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아무튼 내가 어떤 걸 판단할 수 없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원칙 하에서 피난 설비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fail safe예요. 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안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의 어떤 피난 시설에 의해서 피난을 하려다가
실패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실패했어. 두 번째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fail safe 원칙, 풀프루프와 fail safe 원칙을 이용해서 바로 피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